요즘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수리남이 인기죠. 엄청 인기 많다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드라마 수리남과는 전혀 관련 없는 수리남의 역사. 요즘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대박쳐서 숟가락 올려볼 겸 인간간다요가 단가 개싼마이로 조사기간 거의 이틀 걸렸던 컨텐츠 수리남의 역사편입니다. 개씨 보셨습니다. 자, 수리남이 어디 있냐? 이렇게 있습니다. 수리남이 여기 있는 거죠. 수리남이 네덜란드 식민지였어요. 근데 수리남이 네덜란드에서 독립된 게 진짜 얼마 안 돼요. 1975년에 독립됩니다. 그리고 간다요가 누누이 말씀드려왔지만 독립이라고 하는 거를 마치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독립한 거랑 다 비슷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또 다릅니다. 여기는 좀 네덜란드어를 많이 쓸 수밖에 없죠. 75년도에 네덜란드에서 이제 독립이 됐으니까. 지금 수리남 면적이 여기가 이만큼이 수리남이거든요. 16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지금 남한 면적이 1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약 남한의 한 1.6배? 요 남미 지역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수리남입니다. 인구도 엄청 적어요. 지금 2022년 추정치가 한 63만 명입니다. 인구가 엄청 적죠. 지금 그리고 저 63만 명도 추정치라고 얘기한 게 왜 추정치라고 했겠어? 인구 유출이 너무 심합니다. 네덜란드 식민지였으니까 네덜란드어 많이 쓴다 그랬죠. 지금 2022년 기준 네덜란드의 인구 중에 수리남 출신 인구가 35만 9천 명입니다. 35만 9천 명이 네덜란드에 가 있어요. 지금 수리남의 인구로 잡히는 사람들도 네덜란드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고, 저 추정치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합한 거야. 지금 유학을 갔거나 네덜란드에 일단은 갔거나 일하러 갔거나 뭐 그런 사람들 다 포함해서 63만이지 실제 수리남에 살고 있는 수리남 사람은 60만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요 아마존 강이랑 아마존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전체가 아마존 지역이라고 봐야 돼요. 아마존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수리남도. 전국토의 무려 95%가 숲입니다. 지금 여기 다 숲이야. 빽빽하게 숲이에요. 그럼 지금 수리남 면적이 지금 금거져 있는데 여기인데 사실상 여기 아래는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 지금 남아있는 이쪽이 있죠. 지금 여기가 이제 그나마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숲을 빼고 봤을 때 토지 면적이 5%예요. 근데 저 5%의 10분의 1밖에 없대요. 농사 지을 때가. 전국토의 0.5%가 농사 짓는 땅이란 거예요. 800제곱킬로미터만 농사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서울시만한 거거든요. 서울보다 조금 큰 거예요. 지금 한국이 이 남한 면적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정지가 18.1%예요. 숲이랑 산을 다 합하면 63.9야. 우리나라조차도 농사 지을 땅이 너무 적다고 뭐라고 하는 판인데 수리남은 굉장히 악조건이다. UN 식량농업기구 기준으로 따져보면요 더 악조건이에요. 수리남 국토 전체의 97.4%가 숲으로 봐야 된다. 다른 통계에서 볼 때는 한 95%는 보는데 UN 식량농업기구는 97.4%로 보더라고요. 아무튼 산 더럽게 많다. 전 세계에서 산림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수리남입니다. 산이 있어도 논농사나 밭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산이 있는 반면에 저렇게 숲이 많아가지고 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따져봐야 돼. 단순하게 산이 많냐 적냐로만 따질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수리남도 여기 산 지역 있잖아요. 여기 산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갑자기 높아진대요. 이게 산들이 높지는 않대요. 수리남에서 가장 높은 산이 그래봤자 해발 1230m래. 1230m면은 뭐 저 한라산보다도 낮은 거고 뭐 그렇게 안 높은 건데, 문제가 뭐냐면 저 1000m 정도 되는 산들이 너무 가파르게 갑자기 올라가 버리니까 그렇게 가파른 산 지역은 농사 짓기 힘들거든요. 계단식 영농이나 그런 거 할 각도 잘 안 나와요. 그런 영향도 또 있겠죠. 그리고 수리남이 그 땅이 별로 안 좋다 그러더라. 이게 보크사이트 흙에 철이 많아가지고 저렇게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저런 땅들은 농사가 안 돼요. 우리나라에 있는 황토를 생각하면 안 돼. 그게 아니야. 저거는 진짜 농사가 안 돼요. 저기서 자라는 풀들은 독한 애들이야. 얘는 쓰레기통에도 그냥 집어던지면 뿌리 내릴 애들이야. 어마무시한 애들만 자라는 데야 여기는. 지금 수리남이 1년 내내 덥습니다. 근데 한국보단 덜 더워요. 지금 여 수리남의 수도가 여 위에 보이시죠? 파라마리보예요. 여기가 지금 1년 내내 이제 여름일 거 아닙니까? 파라마리보가 1월 평균 기온이 22도에서 30도예요. 9월이 제일 더운데 23, 33이야. 한국의 여름보다 덜 더운 겁니다, 저거. 그러니까 1년 내내 더운데 한국의 여름보다는 덜 덥다. 1년 강수량 평균이 233cm입니다. 2331mm예요. 한국이 지금 평균 1년에 1274mm가 내립니다. 한국에 더블 내린다고 보면 돼요. 수리남도 비가 많이 내린다. 근데 남미면은 여러분들 지진 좀 잘 일어나는 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수리남 지역은요
지역은요 순상지입니다. 순상지가 뭐냐면 지각 변동이 거의 없는, 지질학적으로 볼 때 가장 오랫동안 안정되어 있고 지각 변동이 없어온 땅들을 순상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주황색이죠, 주황색. 여기 핀란드랑 북유럽 쪽 노르웨이 있는데 수리남 있는데 여기 요런 데가 이제 순상지로 보는 거예요. 한반도는 순상지는 아닙니다. 호주도 지금 요쪽은 순상지가 아닌데 요 위쪽이랑 요쪽은 순상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인도는 대부분이 순상지더라. 이런 데는 지진이 잘 안 일어난대요. 근데 좀 지금 요 에메랄드 빛깔 일본이 포함되어 있네요. 여기 뉴질랜드랑 호주 동쪽이랑 그리고 여기 히말라야 있는 데랑 이 색깔이 이제 보통 활발하게 조산 활동이 있는 지역이죠. 수리남은 어찌되었든 지금 순상지에 포함이 돼서 안정적인 그 지각층이 이루어져 있다. 지금 수리남 주민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라마리보 수도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수리남 정부가 인구총 조사를 정부 차원에서 한 게 마지막이 2012년이에요. 근데 그때 인구 보니까 24만 명이 파라마리보에 살아요. 지금 인구 유출도 심한데 인구의 절반 이상이 다 여기 산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수리남 행정구역이거든요. 수리남도 뭐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마냥 저런 행정구역이 크게 10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한 개만 큽니다. 시팔리빈이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싹 다 정글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를 묶어놓은 것 같더라고. 저 시팔리빈이 여기 요 점선으로 자 싹 다 정글이야 이거. 수리남도 대통령 뽑습니다. 국회의원도 뽑고요. 근데 수리남은요 대통령을 간선제로 뽑습니다. 간선제가 뭐야? 간접적으로 이제 뽑는다는 거죠.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뽑는 게 아니에요. 물론 수리남의 국회의원들은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뽑지만 대통령은 저렇게 뽑는다. 근데 잘만 이용하면은 똑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국회의원 의석 자체가 전 국민의 투표로 의해서 이제 형성이 된 거고 그 국회의원들이 또 대통령 선출을 하는 거면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저게. 물론 이제 이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민들의 말을 잘 안 듣게 되는 독재자의 이제 허수아비 같은 사람들이 깔려져 있는 거면 좀 얘기가 달라지지만 대박이었던 게 뭐냐면 수리남의 인구 비율입니다. 지금 수리남의 인구 비율이에요. 이게. 인도계가 27.4%나 됩니다. 인도네시아가 13.7%, 중국계는 1.5%, 정작 원주민은 3.8%밖에 없어요. 나머지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는 또 흑인들이 차지하는데 네덜란드가 백인 국가였잖아요. 근데 백인 비율이 0.3%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수리남 전체 인구가 60만 명이라고 치면 1,800명? 없다고 봐야 돼요 거의. 지금 수리남의 재산이 좀 많은 중산층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중국계예요. 아니면 백인들. 지금 수리남 전체 인구의 48%가 기독교를 믿는데요. 그리고 개신교랑 가톨릭이 반반이래. 근데 아까 인도 사람 많다 그랬죠. 힌두교도가 22.3%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람들 무슬림 많잖아요. 이슬람교도도 13.9%입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이런 세 가지의 종교가 한 국가에 있는다라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남미에서. 지금 수리남의 방송, 학교, 교과서, 공기관 싹 다 네덜란드 쓴대.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은 수리남 사람들은 네덜란드어를 공식적으로 쓰기는 쓰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스라난 통고라는 언어를 씁니다. 지금 여기 위에요 보이세요? 요 위에 써져 있는 글씨 보여? 요게 스라난 통고입니다. 영어가 섞여 있네요. 지금 언어학계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언어는 아닌데 굉장히 신기한 언어예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네덜란드나 여러 나라 때문에 이제 식민지에 흑인 노예들이 끌려왔잖아요. 그분들이 백인과 다르게 자기들끼리의 언어로만 소통을 하려고 만든 단어. 그런 언어예요. 백인들은 네덜란드어를 썼겠지. 근데 자기들끼리만 소통하려는 의사소통을 위해서 자기들끼리 만든 거예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 저게 수리남의 흑인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쓰는 저 스라란 통고라는 언어가 문법은 영어랑 비슷한데 어휘는 또 네덜란드어랑 비슷하고 또 변형이 되어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말하던 굉장히 그 신기한 언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수리남 사람들이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언어예요. 근데 또 네덜란드어를 어느 정도 할 줄은 아는데 또 저것도 많이 한다. 근데 또 아까 뭐라고 했어? 수리남에는 지금 인도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중국인, 흑인들도 각자 다 다르게 있다 그랬잖아요. 이 양반들 다 각자 또 다른 언어 씁니다. 이 수리남의 사람들은 방금 말한 스라난 통고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어도 쓰고 인도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인도 언어도 좀 알고 인도네시아 언어도 좀 알고 중국말도 어느 정도 좀 아는, 물론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요런 게 형성되어 있는 국가다. 2022년 초 기준 IMF 통계입니다. 1인당 GDP 4,834달러입니다. 총 GDP는 30억 달러예요.
2020년 기준 대한민국 GDP가 1조 631억 달러였습니다. GDP가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대박인 게 뭐냐면 2014년에는 56억 달러였어요. 엄청 줄어듭니다. 그죠? 2014년에 56억 달러였던 수리남이 2022년에는 왜 30억 달러가 됐을까요? 그리고 이게 총 GDP로만 보면 낮아 보일 뿐이지 1인당 GDP로 따지면은 10,000달러였어요. 저 10,000달러 정도면은 그렇게 엄청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2020년 기준 1인당 GDP가 3만 달러 조금 넘어요. 1인당 GDP 10,000달러 정도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저게. 중국이 지금 2020년 기준 1인당 GDP가 1,500달러였어요. 1인당으로 따지면 그렇게 못 사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2015년부터 떡락하기 시작합니다. 2015년부터 떡락하더니 2022년에 30억 달러까지 떡락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 수리남이 이 보크사이트를 팔아먹어서 먹고 살던 나라였어요. 이 보크사이트가 뭐냐면은 보크사이트를 캐서 그거를 또 산화 알루미늄으로 가공을 해서 거기서 또 순 알루미늄을 이제 빼내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제 알루미늄이 돼요. 그래서 보크사이트를 팔아먹는 국가였는데 2015년에 수리남을 거의 매겨 살리다시피 하던 미국의 알코아라는 알루미늄 회사가 수리남에서 철수를 합니다. 저 알코아가 수리남에서만 100년 넘게 보크사이트를 캐오던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단가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지금도 수리남에는 보크사이트가 꽤 있는데 이 경제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캐는 시간 많지 인건비를 들인 많지 얼마나 많은 양이 나오는가가 경제성이잖아요. 캐는 시간과 비용과 인력을 들였는데 단가가 안 나와. 생산성이 그렇게 막 높지가 않아. 그러면은 뭐하러 수리남에서 알루미늄을 캡니까? 그러니까 알코아가 철수를 한 거예요. 경제성이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최근에 수리남의 통화 가치가 개떡락하고 경제도 상당히 개박살났다. 최근에는 금이 있대요. 사금이나 이제 이런 거 좀 민간인들 좀 캐는 막 그런 게 있대. 그래서 2020년 기준 수리남의 전체 수출 금액이 85%가 금이었대요. 지금 드라마 넷플릭스에서 다루는 거는 금과 관련된 건 아니죠. 다른 약품이나 약물 사업 관련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것도 좀 알아봤어요. 수리남이 실제로 그런 게 있는가. 실제로 그런 게 없잖아 있대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수리남에서 그런 약물을 제조하고 팔아먹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남미 지역에서 생산된 약물들이 이 수리남으로 와서 거쳐서 유통이 되는 거지 여기서 대부분 제조하는 건 아니다. 요렇게 봐야 돼요. 근데 또 한편으로 최근에 이제 북미 같은 지역에서는 대파 재배가 좀 많잖아. 수리남이 또 대파를 많이 키운다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약물들에 대해서는 대파 말고 다른 거는 통로, 유통 그런 데로 좀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수리남 정부는요. 근데 드라마만 보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수리남 정부는 그 이전부터 마피아나 이런 세력들을 잡아내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왔어요. 지금 수리남 정부가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뭐예요? 현재의 수리남은 많이 변화했으니까 저런 드라마로 우리의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들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수리남 대통령 산토끼입니다. 진짜 산토끼예요 이름이. 이 양반이 수리남에서 마약 검거 전담 경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수리남 사람들도 지금 상당히 잘못된 약물이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마피아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나 있고 그래서 저 산토끼가 실제로 지지를 받은 거예요. 근데 부통령은 팔아먹다가 걸려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덜란드 법원에서. 모순적이죠 지금. 대통령 산토끼는 지금 밀수를 하고 그런 사람들 잡아 조지는 경찰 출신인데 부통령은 팔아먹다가 잡혔어요. 지금 이 양반 인터폴 수배 명단에 들어가 있는데 수리남 정부 부통령이라서 수리남 기어 나가면 바로 잡혀 이 사람. 그런 상황이에요. 브란즈웍이라는 사람인데 지금 부통령이랑 대통령이 뭔가 이상하죠. 안 맞지 않아요? 아니 대통령이 그런 밀수 같은 거 잡아내던 경찰 출신인데 부통령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야? 수리남은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댔죠. 그래서 다양한 정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통령과 대통령의 정당이 달라요 지금. 산토끼랑 이 양반이랑 정당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부통령 대통령이 다른 거죠. 대통령은 마약사범들 조지던 경찰 출신인데 부통령은 지금 다른 정당 출신이고 지금 마약 팔아먹다가 걸려가지고 지금 인터폴 수배 중이고. 지금 수리남이요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부족하대요. 좀 낮은 수준이래.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하급 공무원들 실제로 저런 그 밀수나 밀매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하고 범죄를 단속해야 되는 뭐 경찰이나 이런 하급 공무원들이 이 양반들이 뇌물을 받는 일이 좀 많대요. 임금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게 단속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수리남이 뭐라고 했어? 2020년 수출액의 85%가 금이라 그랬죠? 즉 금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금을 캘 때는요 수은을 막 이용하면 안 돼요. 수은을 써야만 금들이 뭉쳐지고 수은을 섞은 금덩어리를 이제 만들고 이제 그러는데 그거 함부로 그렇게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사람도 사람인데 그거 수은 가지고 산 중턱에서 계곡물에서 지금 사금 캐봐. 그럼 그 밑에 있는 그 물고기들 수은 중독 걸려가지고 등 굽고 그 물고기 먹은 사람도 큰일 나고 토양도 오염되고 여러모로 문제예요 진짜. 지금 수리남에서 금을 캐가지고 팔아먹을 때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금 저희 얼마나 캤어요? 이제 수출했어요. 수출량 이만큼이에요. 세금 낼게요. 근데 이게 지금 수리남 공무원들하고 지금 범죄 조직 마피아들이 뇌물을 서로 받고 수리남 조폐공사가 세금도 제대로 안 내게 하면서 몰래 뒤로 팔게 해줬다라는 의혹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수리남이 재밌는 게 또 뭐냐면은 수리남은 공항이 50개 이상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군공항이랑 사설공항 같은 작은 공항들 다 합하면요 한국도 30개가 넘어요. 근데 수리남은 지금 다 숲이잖아. 여기로 뭐 자동차 타고 갈 거야? 이런 데는 오히려 경비행기나 작은 비행기가 싸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이 많은 겁니다. 여기가 이제 수리남에서 유일한 가장 큰 대형 공항이에요. 요한 아돌프 펜겔 국제공항. 여기는 좀 그래도 뭐 있을 거 다 있는 것 같더라고. 여기가 이제 두 번째로 큰 공항 조르그엔 후프 공항입니다. 여기가 그나마 이제 그 다음으로 크고요.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수리남의 카자나 활주로. 여기가 이제 공항이라고 봐야죠. 지금 딱 보면 뭐 견적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수도에 있다가 여기 가려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저런 공항 같은 데가 많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근데 영화관을 좀 찾아보라고 했어요. 수리남의 영화관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시설이. 근데 지금 대부분이요 빔을 쏴가지고 사설로 보는 영화관이 많대요. 유일한 영화관이 TBL 시네마예요. 여기야 지금 유일한 영화관입니다. 자 유일한 영화관. 좋아요 시설. 파파이즈. 있을 거 다 있어. 괜찮습니다 시설. 요 정도면은 요 정도면 충분하죠. 자 2021년 기준 민주주의 지수 49입니다. 한국이 그 민주주의 지수가 지금 16이거든요. 미국이 26이에요. 이 정도면 그렇게 낮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수리남이 49인데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이 모양이에요 지금. 그래서 수리남이 엄청나게 뭐 낮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더 낮은 나라들도 세고 세가지고. 그 다음 언론자유지수 2021년 기준 언론자유지수가 수리남이 19위였습니다. 한국이 42위였어요. 근데 갑자기 올해 52위로 개떡락합니다. 아까 인터폴에서 수배 중인 저 부통령 있다 그랬죠. 이 양반 때문이야. 이 양반이 부통령 되고 나서 지 관련된 거지같이 쓴 기자 만나가지고 패고 그 기자가 타고 다니던 자가용에다가 폭탄 부착했다가 뽀록나고 별짓 다 했어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이 양반 때문에 지금 언론자유지수가 개떡락했대요. 자 지금까지 이제 수리남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우리는 수리남의 현재 상황이 아니라 아주 빠르고 간단하고 내룸이 마냥 아주 수박 겉핥기로 아주 스무스하게 수리남의 역사를 알고 넘어가겠죠. 근데 내일 하면 안 돼 역사는? 나 왜 이렇게 졸리니 자기들? 오늘 진짜 다 때려치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하기 싫어. 저번 시간에 수리남의 여러 가지 현실, 여러 가지 현황 이런 거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이제 우리는 수리남의 역사를 알아야 돼. 진심 짧고 굵게 알려드릴게요. 자 수리남 남미야? 남미 어디? 여기 있어. 브라질 위에 가이아나랑 프랑스령 기아나 사이에 있어. 원주민 살았어. 근데 1400, 1500, 1600년대에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면서 남미에 유럽인들 쳐들어오죠. 근데 1500년대에 수리남 지역이 그렇게 뭐 쓸 수 있는 땅이 많고 그런 데가 아니었어요. 지금 수리남 딱 봐봐. 다 산이야? 다 숲이야 숲. 이냐? 농사 지을 땅이 많은 것도 아니고 플랜테이션 농사를 짓고 막 엄청나게 뭐 농작물을 많이 심어가지고 유럽으로 다시 뜯어갈 생각을 할 그럴 각도 잘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 유럽인들이 1400, 1500년대에는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1600년대 지나서야 들어가요. 맨 처음에 또 1606년 영국이 들어갑니다. 작은 정착지를 세워요. 그리고 1613년 네덜란드도 그 무역할 때 바다를 여기저기 댕겨야 될 거 아니야. 네덜란드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뭐 여기도 갔다가 뭐 아프리카 밑에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군데군데 그 배들이 정박하고 쉬고 그럴 수 있는 각 국가들만의 영토나 그런 데 필요해요. 네덜란드가 이제 이 수리남 지역에다가 중계지 이런 거를 이제 또 수리남에 세워. 그 다음 프랑스는 수리남 바로 옆에 뭐가 있죠 지금? 프랑스령 기아나가 있죠? 이쪽으로 이제 또 기어 들어오고. 남미는요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이 가이아나, 수리남, 프랑스령 기아나 빼고는 99%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해먹었습니다. 지금 이 노란색 부분이 스페인 식민지예요. 그리고 초록색은 포르투갈 식민지예요. 근데 남미에서 유일하게 색깔이 지금 각각 다른 데가 있네요. 여기가 바로 가이아나, 수리남, 기아나인 겁니다. 자, 딱 요 세 군데인 거야 지금. 근데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엄청나게 저 남미에서 잘해먹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면요 해군력이에요. 해군력. 무적 함대 에스파냐, 무적 함대 스페인 이런 얘기
얘기가 1400, 1500년대 내내 유행이었어요. 근데 1600년대를 넘어가면서 저 엄청나다고 소문이 잦아있던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영국한테 개박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왜 지금 그 스페인하고 영국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지금 여 북미랑 중미랑 남미랑 요 아프리카 남쪽이랑 서쪽이랑 그리고 이 유럽 사이에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당시 수에즈 운하가 없었잖아요. 가장 중요했던 건 대서양인 거야. 대서양을 누가 장악하냐, 대서양을 장악할 수 있는 해군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하고 영국이 충돌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도 껴요. 주로 이렇게 셋이 좀 피곤한 일이 많았어요. 셋이서. 근데 지금의 뉴욕이 있죠. 자, 미국이 여기 있으면 뉴욕이 여기 있어요. 지금 뉴욕, 미국의 동부의 핵심 지역이 바로 뉴욕이죠. 그죠? 저 뉴욕이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뉴 암스테르담입니다. 뉴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이 어디예요? 네덜란드의 수도죠. 원래는 네덜란드가 먹고 있던 지역인 거예요. 네덜란드가 저 뉴욕 지역을 먹고 너네 이제 뉴 암스테르담이 1660년에 뉴욕, 뉴 암스테르담의 지도입니다. 이 지역 보면은 요거 보이세요? 요게 어디냐면 지금 뉴욕에서 배터리 공원입니다. 뉴욕에 가면은 배터리 공원이 있어. 배터리. 여기 지금 여기 보이는 데 있죠. 여기 이렇게 있고 지금 강이 있고 또 육지가 있네요. 그죠? 지금 여기가 거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지금의 요 부분이야 지금. 자, 근데 영국이 1664년에 세비입니다. 자, 영국이 네덜란드가 먹고 있던 지금의 뉴욕, 당시 뉴 암스테르담을 세배와요. 근데 반대로 네덜란드는 영국이 해먹고 있던 수리남을 세배옵니다. 영국은 네덜란드의 뉴 암스테르담 뉴욕을 세볐고 반대로 네덜란드는 영국이 먹고 있던 수리남을 세배온 거죠. 진짜 엄청난 대박 사건이야 이게. 영국이 다시 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네덜란드야 미안해, 우리가 이 뉴 암스테르담 뉴욕 그냥 돌려줄게. 다시 그냥 수리남 돌려주면 안 될까? 근데 네덜란드가 싫어! 이래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제 뉴욕이 영국이 먹게 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수리남은 이제 네덜란드가 해먹기 시작하고 이제 저 1600년대 후반에 이제 있었던 일이야 이게 실제로. 지금이야 미국이라는 전세계 초강대국의 중심 도시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뉴욕이란 데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1600년대 후반에서 무슨 1700년대에 뉴욕하면 뭐 그렇게까지 뭐 글쎄요. 당시에는 그랬던 거지. 이 사람들 모르는 거라니까 진짜로. 당시 네덜란드가 수리남 먹고서 뉴 암스테르담 뉴욕 안 받겠다고 얘기했던 거는 솔직한 얘기로 뭐 무식하고 뭐 멍청한 짓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당시에 뉴욕에 뭐 대단한 게 그렇게 많지도 않았거든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자, 네덜란드는 수리남 지역에서 남미에서 여러 가지로 확장할 수 있는 중간 기지 좀 요런 느낌이었어. 수리남이 이미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브라질이랑 요 남미 지역에서 잘만 해먹고 있었잖아. 근데 이제 네덜란드도 남미에서 해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시작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시작점을 수리남으로 하려고 했던 거죠 네덜란드는. 자, 그렇게 1600년대 이제 중후반부터는 네덜란드가 수리남을 먹은 역사가 시작됩니다. 네덜란드가 이제 이 수리남으로 아프리카 흑인들을 끌고 와요. 흑인 노예들이겠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 수리남 지역에서 뭐 농사도 짓고 별짓거리 다 해요. 그죠? 근데 당연히 네덜란드가 이 수리남에 끌고 온 흑인 노예들 그 사람 취급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지금 수리남 전체 인구의 40%가 흑인이에요. 근데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흑인들이 다양한 민족성을 띠고 있다. 지금 현재까지도 수리남의 흑인들은요 민족성이 달라요. 그룹별로 여러 개가 있어요. 왜 다를까요? 아무리 아프리카더라도 출신 아프리카 국가가 다르면은 뭐 민족성이 다를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진짜 대박이었던 게 뭐냐면 자, 이 수리남 여기 바닷가 있죠. 여기서 이제 많이 그 흑인 노예들을 부려먹었단 말이야 네덜란드가. 근데 이 흑인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요 안쪽으로 아마존으로. 브라질 북부부터 가이아나, 수리남, 프랑스령, 기아나 해가지고 요 안쪽 다 여기를 아마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역을 여기로 도망가면 잡지를 못해. 그러니까 도망을 갔어. 그 간 것까진 좋아. 근데 이 양반들이 이제 이 여기에 뭐랄까 좀 부족? 진짜 여기에 이 숲에서 사는 원주민화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정작 이 아프리카에도 별로 없는 1600, 1700년대의 아프리카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흑인이 이 수리남에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1600, 1700년대의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문화가 많이 사라졌어요. 이미 전 세계로 흑인들이 이제 갔고 게다가 이 아프리카도 지금 어느 정도 근대화가 됐고 여러 가지가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족들이 뭐 자기들만의 그 문화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도 많이 변화했고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양반들은 1600, 1700년대에 멈춰 있는 거야. 1600, 1700년대의 아프리카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요 안에서 그냥 숲에서 살아가던 거예요. 아프리카가 아닌 남미의 수리남에서 수리남 드라마 보면 브라질 국경에서 거래하는 곳이 저기인가 그 넓은 국경에서 어떻게 걸리냐고 황정민이 빡쳐 하던데
국경이 여긴데? 여긴 뭐냐 또? 여긴 뭔데 이렇게 생겼냐 얘들아? 참 신기하네. 뭔데 이렇게 갈라져 있냐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풍경이구나. 이거를 그 줌아웃 해가지고 이제 보면은 요런 느낌이구나. 자, 아무튼 그러다가 1800년대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노예제도가 폐지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노예제도가 폐지되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간다요가 옛날에 미국이랑 영국에서 흑인 노예제도가 왜 폐지되어 갔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지금 또 한 번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자, 산업혁명이 생기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언젠가는 쿠데타까지 일으킬지 모르고 관리까지 해야 되는 흑인 노예들을 쓴다는 것 자체가 여러 국가들 입장에서 이제 불필요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제 기계라는 개념이 생겼고 공장이란 개념이 생겼기 때문에 공장 노동자라고 하는 새로운 직업군을 이제 우리가 뽑아야 된다.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은 산업혁명이 터진 다음에 공장 노동자란 존재는 IT혁명 4차 산업혁명이 터진 이후의 개발자 느낌입니다. 근데 백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저런 거를 감히 흑인 노예 출신의 흑인들한테 시키면 안 된다. 이건 우리 백인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 노동자들은 대부분 백인이었습니다. 초기에 그랬다는 거야. 1700, 1800년대에. 그래서 흑인들이 불필요하다고 느껴진 거야. 어차피 지금 산업혁명이 터졌고 이 고귀한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에서 노동을 하는 이런 시대에서 어차피 백인들만 대부분 이제 그 노동자가 돼야 되는데 흑인 노예들이 이제 필요 없네? 뭐하러 노예제도를 또 계속 유지하냐? 노예제도 폐지하고 얘네 아프리카로 다시 그냥 가라고 해버리자 라는 분위기가 형성된 거죠. 그래서 시에라리온하고 라이베리아로 미국이랑 영국이 어떻게든 너희들의 고향으로 다시 보내줄게 라는 개수작을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간다요가 저번에 시에라리온하고 저 라이베리아 얘기했었어요. 그죠? 어찌됐든 이런 이유들 때문에요. 각 국가들이 이제 흑인 노예제도를 폐지를 했어요. 폐지를 해야만 국가가 다시 깔끔해진다고 본 거예요. 흑인 노예제도를 폐지한다는 건요, 흑인들이 이제 노예로서 살아가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라는 의미도 없지는 않았겠는데 대부분 어떤 의미냐면요, 사라지란 얘기예요. 이제 니네 노예 아니니까 아프리카로 그냥 가든가 아니면 너네들만의 지역에서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흑인들만 모여 사는 뭐 그런 데지. 그런데 모여서 나오지 말든가 요런 느낌으로 이제 저 노예제를 폐지한 거야 초기에는. 그래서 라이베리아로 미국은 보내려고 했던 거고 영국은 시에라리온으로 보내려고 했던 거죠. 지금 여기 시에라리온하고 라이베리아 있죠. 여기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1600, 1700년대에 노예로 끌려온 흑인들이 영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끌려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노예제가 폐지되고 노예들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몇백 년 동안 대대손손 노예로 끌려오고 또 미국에서 이제 자유흑인이 된 그 양반들이 다시 갑니다. 미국물 먹고 영국물 먹었던 흑인 노예로 끌려갔던 후손들이 다시 시에라리온이랑 라이베리아로 가니 여기 있던 흑인 원주민들을 총으로 쏴갈기면서 착취하면서 해먹기 시작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동족상잔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부족 사회로 나뉘어져 있었고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했고 민족이라는 것 자체도 애매모호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동족상잔이라는 것도 함부로 쓰면 안 되고 흑인들만 다 같은 동족이다라고 함부로 얘기하는 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어찌되었든 여러 가지 이제 이유에 의해서 이런 흑인 노예제도가 폐지가 됐네요. 그죠? 네덜란드도 이제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너네는 왜 노예제도 폐지 안 하냐?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저 노예제도라고 하는 거는 신의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갈 때 노예라는 존재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런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문화 때문에도 노예제도가 폐지돼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계몽주의가 이제 퍼지면서 1600, 1700, 1800년을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 우리가 인권이란 게 중요한 거고 이런 개념들이 생겨날 때이기 때문에 노예제도는 이제 빨리 폐지가 돼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도 이제 노예제도를 폐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앞으로 이 수리남에서는 어떻게? 수리남에 공장이 생길 거 아니잖아요. 수리남은 어찌되었든 농장을 계속 운용해야 되잖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예요. 남북전쟁이 있었던 미국에서 남부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별로 없었고 농장들만 많으니 우리는 흑인 노예들 계속 쓰고 싶어. 우리는 노예제 폐지 반대해. 북부에서는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노예제 필요 없어. 이제 노예제 폐지할 거야. 이러면서 싸운 게 남북전쟁이잖아요. 수리남에서도 노예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야. 근데 어찌됐든 폐지를 어거지로 하기는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이제 수리남에 있던 기업들이 월급을 주면서 싼 마이로 노동을 시킬 수 있는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끌고 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인도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중국 사람. 그래서 수리남에 지금도 인도 사람과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중국인들이 많은 겁니다.
국적이 인도고 국적이 인도네시아고 국적이 중국이라는 게 아니라 수리남 국적이긴 한데 과거에 이제 수리남으로 노동을 하러 오셨던 인도인, 인도네시아인, 중국인의 후손들, 이 양반들이 수리남에 많아요 지금도. 자, 그러다가 1900년대가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유행되기 시작하죠. 1900년대 초부터 이제 바퀴, 자동차, 모다 이런 게 이제 탄생되면서 자동차라는 개념이 생겼는데 이제 뭐가 필요하죠? 알루미늄과 고무가 필요해집니다. 알루미늄하고 고무는 지금 2022년에도 굉장히 중요한 소재예요. 마침 수리남에 고무나무가 많고 보크사이트, 이게 보크사이트 광산 폐광산이래요. 이런 보크사이트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대충 설명드리면은 보크사이트를 조지면 산화알루미늄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분리를 하는 거지, 알루미늄을. 그리고 알루미늄만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크사이트 덕분에 돈을 잘 법니다, 수리남이.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부터 시작된 자동차, 보크사이트 알루미늄의 대량 수요, 이 수요에 맞춰서 이제 부의 시간이 찾아왔어요. 미국이나 여러 수많은 서구혈관 기업들이 고무랑 보크사이트 구하려고 아프리카나 남미나 별지랄 다 하면서 어디든 가서 그 고무나무랑 저 보크사이트 구하려고 연병을 했었어. 그러다가 알코아, 이거 주식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미국에서 굉장히 큰 알루미늄 기업입니다. 알코아가 1916년에 수리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정부와 저 알코아가 계약을 해요. 그래서 보크사이트 채굴을 수리남에서 시작합니다. 알코아가 수리남의 근대와 현대 역사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친 기업이에요. 원래는 이런 수리남 같은 보크사이트가 나오는 지역에서 보크사이트를 가지고 다시 본토로 와서 그거를 산화 알루미늄으로 바꾸고 알루미늄으로 또 가공을 해서 판단 말이에요. 근데 알코아는 다 만들어. 보크사이트 채굴, 산화 알루미늄으로 만들고 또 알루미늄으로 바꾸는 그런 넌스톱의 그 공장 그 라인을 이제 알코아가 수리남에 만들었었어요. 바로 다이렉트로 수리남에서 팔아먹으려고. 수리남 입장에서는 저 알코아라는 미국 기업이 인건비도 써주고 보크사이트도 사주고 굉장히 뭐 그 금사라기 기업인 거죠. 자, 근데 이런 알루미늄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기가 모자란 거예요, 전기. 그래서 알코아가 수리남에 수력 발전을 하려고 댐을 만듭니다. 수리남 보면은 요 위에 호수 마냥 굉장히 큰 호수가 있어요. 자, 이 호수에서 요 위쪽에 가면은 이런 댐이 있습니다. 이런 댐이 있어요. 이게 알코아가 만든 거예요. 엄청나죠? 알코아가 수리남을 거의 뭐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는 수리남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끼친 그런 기업이라는 거지, 알코아가. 자,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터지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어떻게 돼요? 프랑스랑 벨기에, 네덜란드가 아예 지구에서 사라집니다. 나치 독일한테 다 먹혀서. 근데 이때 네덜란드 본토가 이제 사라져서 얘네도 이제 임시정부가 영국으로 건너가요. 네덜란드 임시정부가 얘기를 해. 야, 미국아, 니네 지금 알코아, 수리남에 알코아 있잖아. 우리 식민지에 있잖아. 지금 거기서 빨리 니네 마음대로 마음껏 양 조절하지 말고 최대한 많이 보크사이트 알루미늄 만들어서 빨리 저 나치 독일 히틀러 조져줘. 전투기를 만들 때, 자동차를 만들 때 알루미늄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거야, 2차 대전부터는. 진짜로. 그러다 보니 이제 알코아라는 기업이 저때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 네덜란드 입장에서도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란 국가가 보크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사가요. 그 덕분에 뭐 굉장히 많은 그 전쟁 물자, 땅크, 자동차, 전투기 그런 거를 만드는데 수리남이 많은 그 일조를 하죠, 저 보크사이트로. 자, 그러다가 1941년 대서양 헌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은요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또 나오네? 우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이때부터도 마찬가지였지만 전 세계 수많은 서구혈강들,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국가들이 식민지를 토해내야 된다. 기존의 서구혈강 식민지 오지게 많이 갖고 있던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초강대국이었어요. 이런 국가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 아래에 있길 바랬습니다. 식민지 없이도 영토 졸라 컸던 미국의 입장에서는 니네 본토 쪼만한 애들 식민지 다 토해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근데 명분이 필요하네. 수많은 민족들의 미래, 민족들의 국가, 그런 건 그 민족들, 그 지역에 살던 민족들이 결정해야 된다. 그게 바로 민족 자결주의다, 이 말이야.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는 거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이제 유엔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유엔에 수많은 국가들이 들어가서 각자의 한 국가당 한 표, 모든 국가들이 다 주권이 있고 다 의미가 있고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야 되고 막 이런 거를 만들면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을 견제하기에도 좋고, 역사적으로 미국은 적이 없었어요.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러시아 제국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국가들은 적이 많단 말이야. 중국 공산당의 그 중화인민공화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역사적으로 적이 없는 거야.
거야 적이. 미국이랑 국가랑 1945년 이후에 굳이 관계 안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얘는 다른 거야.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이 영국을 싫어하고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이 독립하면 또 프랑스를 싫어할 예정이란 말이에요. 저런 국가들이 독립해서 유엔이랑 기구에도 들어가고 다수결로 했을 때 세력도 미국 입장에서 뚫릴 수 있는 여지도 많고 이런 어떤 설계가 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대서양 언장을 만든 거예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과 영국이 한 거야 저거를. 미국과 영국이 일단 만났어. 처칠이랑 루즈벨트가 만나서 이제 수많은 국가들이 2차 대전 끝나면 식민지 다 토해내자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네덜란드나 뭐 수많은 국가들도 포함이었겠죠. 그죠? 이 대서양 언장 이후에 이제 2차 대전도 끝났어요. 그래서 네덜란드도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압박이 있으니까 식민지 토해내라고 이제 개난리를 치잖아 이제. 네덜란드도 이제 1954년부터 수리남의 자치정부를 만들어줘. 국방 외교 유럽에 있던 네덜란드 본국이 하고 나머지 니네가 알아서 하세요. 가끔 이제 돈 필요하다 싶으면은 네덜란드 본국에서 좀 돈 좀 보내주긴 할게. 뭐 그래도 니네들이 웬만하면 알아서 했으면 좋겠네. 수리남이 195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았어요. 호크사이트도 팔고 고무도 팔고. 근데 1973년 중동아랍 국가들이 전 세계 국가들 특히나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을 상대로 했던 잠가라밸브 1차 오일 쇼크가 터집니다. 이때 네덜란드 본국이 제발 독립하자. 당시 네덜란드 본토에서 이제 저 1차 오일 쇼크 터지고 나서 수리남이 제발 독립해 달라고 얘기했었어요. 독립시켜주겠다고. 수리남이 인구도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 본국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것들이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마침 1차 오일 쇼크가 터졌는데 네덜란드 본국이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마침 또 뭐가 있었냐면은 수리남에 자기들이 독립하겠다고 객기를 부리던 정당이 있었어요. 그 양반들이 또 독립해야 된다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얼씨구나 지어진 거지. 네덜란드 본국에서는. 그래 너네가 집권해. 우리가 바로 독립시켜줄게 바로. 그래서 독립을 시켜줍니다. 생각 없이 수리남 정치꾼들이 당시에 이거 본국으로부터 독립하고 나면은 굉장히 그 예산이고 뭐고 간에 이제 지원 못 받으면 자기들만 손해거든요. 근데 네덜란드 본국 입장에선 예산을 아끼고 싶은데 마침 독립하고 싶던 수리남 정당이 집권을 한 거예요. 땡큐인 거지. 아다리가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바로 나가게 된 거야. 1975년에 독립이 됩니다. 수리남이. 이때 독립하자마자 당시 수리남의 전체 인구 3분의 1이 네덜란드 본국으로 튑니다. 쫙 빠져나가요. 싹. 아직은 네덜란드다. 이제 네덜란드 아니면 수리남이 도장 꽉 찍기 직전에 런을 한 거지 이제 3분의 1. 지금 현재까지 수리남 출신 네덜란드인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네덜란드에. 네덜란드 축구 선수 중에 수리남 출신 그 축구 선수가 많은 이유 중 하나가 그런 거예요. 다비드 디아즈. 그렇지. 굴리트랑 반다이크. 그렇지. 굴리트 저 피파에서 졸라 비싸다며. 카드 강하면은 뒤진다며요. 그거 저 맞출라다가. 독립 직후 수리남은 어땠을까요? 다양한 민족, 인도네시아, 인도 사람, 중국 사람, 그리고 과거 수리남에 끌려왔던 흑인들의 후예들, 그리고 다른 흑인들, 그리고 이 수리남 원주민들, 엄청나게 다양한 민족들이 있잖아요. 수리남이 뒤져라 싸우기 시작합니다. 각 민족별로 정당을 만들어요. 민족별로 정치꾼이 튀어나오고 민족별로 뒤져라 싸웁니다. 부패도 심해져요. 경제도 어려워져요.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1980년에는 한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름이 부테르세야. 안 죽고 있어 지금 이 사람. 이 사람이 처음에 1980년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대통령이 안 돼요. 대신 비선실세가 돼. 근데 나중 가서는 2010년, 2020년까지 10년 동안 2010년부터 20년까지 수리남 대통령을 실제로 합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겠죠. 근데 대통령 하기 전에도 사실상 대통령보다 더 우위에 있던 사람이었다고 봐야 돼요.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총 40년을 해먹었다고 봐야 됩니다. 대통령을 10년 했지만 그 이전 30년도 실제로 바지 사장 앉혀놓고 다 해먹었다. 지금 이 양반 수리남 뜨잖아요. 인터폴이 지금 수배 내려가지고 잡히면 바로 지금 조져지는 거야 이 사람. 해외 못 나가. 그래서 이 양반 그래서 지금 죽을 때까지 수리남 안 빠져나가고 수리남에 처박혀서 살아야 돼요. 하도 사람들 많이 죽이고 학살하고 막 정적들 막 잡아 죽이고 막. 당시 이 양반이 하도 그런 짓거리를 많이 하니까 미국이랑 네덜란드 서방진영 국가들이 경제 제재가 갖고 경제적 지원도 다 끊어버려요. 자, 저 인간이 비인권적인 비선실세 정치꾼질을 했어요. 자, 경제 제재를 가합니다. 이때 경제가 박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약물 산업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수리남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농사지을 땅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보크사이트 아니면은 고무 같은 거로 연명을 해야 돼요. 딱히 뭐 다른 산업군이 발전되기가 좀 어려운 지리적인 좀 상황이 있습니다. 토지 자체가 그래요. 농사가 잘 안 되는 지역이기도 하고. 자, 그러는 와중에 1990년대, 2000년, 2010년 뭐 여러 일이 있었어요. 민주화가 다시 됐다가 쿠데타 또 일어났다가 혼란스럽고 개판이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의 대부분은요, 이 아저씨가 다 해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저씨의 최측근 경호를 하던 브런즈웍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반의 최측근 경호를 담당하던 군부야. 지금 이 양반 뭐하고
있을 것 같아요? 수리남 부통령입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양반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이 양반이 해먹다가 이 양반의 최측근이었던 이 사람이 이 양반을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킨 거야. 둘이 내전을 했어요. 1986년부터 92년까지 내전을 해. 그리고 휴전이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양반은 부통령 해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리남에서. 특정 정치꾼들이 네덜란드에서 독립하면 좋다면서 국민들 선동해서 지들 자리나 차지하려고 욕심 쳐부려서 갑작스럽게 국가의 인프라도 제대로 안 깔려있고 깔 의지도 없는 인간들이 정치꾼 해가지고 산업 다 박살나고 독립이 됐고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약물 산업까지 이제 좀 그 활성화되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무슨 수리남 사람들이 약물에 미쳐있고 막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수리남 국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수리남 사람들도 이런 어떤 그 약물의 유통, 거래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고 조져야 된다라는 그 열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수리남에. 그리고 실제로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실제로 약물을 구입을 하거나 구해와가지고 섭취를 한 사람들에 대한 통계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미주 약물남용 통계위원회 조사입니다. 전체 인구의 4%대가 그거와 관련된, 약물과 관련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적은 건 아니죠. 지금 5,100만 국민 대한민국의 4%면 몇 명이야? 200만이 넘어야 200만. 적은 건 아닌데 간다요가 지금까지 남미의 정치, 남미의 사회 문제 이런 거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주워 듣고 논문도 보고 이랬던 거를 좀 따져보면 간다요 개인적인 느낌인데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수리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 약물에 대해서 뭐 호의적이고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봐야 된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수리남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약물 문제가 아니에요. 인구 대비의 경찰력과 공무원의 수, 그리고 행정력, 치안력입니다. 수리남 이 영토 자체가 꽤 넓어요. 황정민 씨가 그랬다며. 브라질이랑 국경이 그렇게 넓은데 시부레 그걸 왜 걸리냐고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뭔 말이야. 지금 국경이라던가 여러 이 숲을 관할할 수 있는 그런 치안력이나 행정력 자체가 수리남 전체 인구가 이제 100만이 안 돼요. 저 안에서 저 넓은 영토를 다 관리할 수 있는 치안력과 행정력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좀 이런 게 뒷받침이 안 되면은 해결이 안 될 문제다, 이거는. 저 국가가 잘못한 거임. 인구 자체가 적은데 지금 저 국가가 혼자서 뭐 할 수가 있습니까? 이 국가의 일이니까 알 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국제정치적으로는 그럴 때도 필요하긴 한데요, 이 국가의 치안력과 행정력이 이 국가의 사정에 의해서 부실하다면 주변 국가들이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안 도와주면 그 폐해가 본인들한테도 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서 개입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국가가 만약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오늘 어찌됐든 수리남에 관련된 또 역사, 그리고 여러 이제 사회적 문제, 내루미 마냥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주 굵고 짧게 오늘 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수리남 여기까지야. 너무너무 편하다.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간단했다. 드라마 수리남 보시는 분들 재밌어요, 근데 그거? 전 안 봐가지고.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